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중계됩니다. 다만 보석신문은 중계가 안 되죠. 법원은 왜 차이를 뒀을까요? 어제 첫 재판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오늘 특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우한 화백 그림 관련 혐의는 뇌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 청탁과 국정원 특보 임명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모했고 공범이라고 보는 겁니다. 김 여사 측은 그림과 아예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죠. 특검이 어떤 근거나 정황을 가지고 두 사람을 공범이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특검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직접 말씀하셨나요?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몸에 손대지 마라 라고 하거나 네, 세 분과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조금 전에요. 이제 특검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 재판이 열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신에 그 보석 신문은 중계를 하지 않는다. 좀 엇갈린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요, 양지민 변호사님. 법원이요. 왜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중계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일단 이 개정전 특검법에 따르더라도 특검 측에서 재판의 중계를 이 법원에 요청을 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에서 이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을 어떤 범위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가 관건이었는데요. 일단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첫 번째 기일이기 때문에 어떤 증인이 출석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재판 내용에 내밀한 내용까지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사실 이제 공판 기일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 없이 재판에 대한 공개, 그러니까 중계를 결정할 수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첫 재판의 경우에는 간단한 뭐 쟁점 정리라든지 인정신문을 통해서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비교적 간단한 절차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 중계를 불허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공개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내일 상황을 한번 예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뭐 법원 이런 거 잘 모르니까 헌재 심리하고 비교해 보면 헌재 심리처럼 막 증인이 나와가지고 변호인단 뭐 검사들 질문하고 이런 것까지는 안 보인다는 얘기인가요? 내일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추후에 이 사건의 공판이 계속해서 중계가 된다라고 한다면 증인들이 나와서 진술하고 증언을 하는 모습까지도 다 중계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특검 측에서 중계 신청을 한 범위도 이번 첫 번째 공판과 보석 신문에 대해서 중계 신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보석 신문은 비공개하고 불허하고 그리고 이 공판의 시작과 끝까지만 공개를 하겠다. 중계 허용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절차는 일단은 특검이 과연 또 중계 신청을 할지 그것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라고 보이고 내일은 이 체포 불응에 대한 체포 집행 방해에 대한 이 사건의 첫 번째 공판이기 때문에 간단한 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피고인에 대한 본인에 대한 확인 그리고 이러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증거 인부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는 부분은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사건의 뭔가 깊숙한 부분까지 막 얘기가 되는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중계를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증인들이 나와서 무언가를 얘기하고 그런 장면들은 특검이 다시 한번 중계를 요청하고 법원이 허락을 해야 그게 보여지는 거죠. 일단은 내일은 그러면은 윤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조금 말하고 겉모습 보는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재판 시작부터 보석 신문 종료까지 중계가 됩니다. 그런데 보석 신문은 중계하지 않겠다고 법원이 얘기를 했어요. 뭐 내일 설명은 한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은 왜 그럴까요?
일단은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보석 이 신문을 진행을 하고 보석에 대한 결정까지도 내일 일단은 뭐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다투고자 하는 것이 일단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이제 보석을 신청을 한 것이고 내가 석방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뭐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것이 외부에 다 공개되는 것이 공익과는 좀 무관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상 굳이 공개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이제 다른 그 공판 첫 기일에 대한 것을 공개한 이유는 그냥 많은 관심들이 모이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중계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쭉 중계가 됐을 경우 정치적, 사회적인 파장도 짚어볼 텐데 과거에 뭐 재판이 공개된 게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법정에 출석한 모습들 대강 저런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일심 선고는 생중계가 됐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차 공판도 앞부분만 촬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친부님 이런 시각도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쇼핑이라고 하고 수사 골라서 가고 법원에 안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법원이 이거를 좀 역이용해가지고 아예 공개한 결정 내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1차 공판이고 1차 공판에서는 뭐 본질적인 내용을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는 사항이라면은 저는 계속해서 특검이 생중계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봤습니다만 1심 선고를 할 때나 1심 공판 요 정도에 한해서 보통 시작하거나 끝이거나. 그렇죠. 그때만 중계를 했었는데 지금 이번 재판 같은 이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내란과 관련된 재판은 지난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할 때도 재판도 다 국민들이 받고 판결을 하는 것도 다 생중계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주권자인 이 국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이 대통령이 왜 끌어내려졌는지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사람은 어떻게 변명을 하는지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지 저는 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저는 특검이 이 본질적인 내용을 지금 다루지 않는 1차 공판 이외에 추가적으로도 계속 아마 생중계 신청을 해야 된다고 보고 법원도 그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적으로 계속되는 공판에 대해서 중계를 이제 요청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실제 특검이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뭐 이제 뭐 국민들께서도 보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사태가 보면 전직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비리 혐의가 부정부패나 비리 혐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굳이 다 들춰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사태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내란 혐의로 아마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비상계엄 당시에 굉장히 놀란 가슴들 그리고 아마 그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보면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과 그리고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으로는 심판이 됐는데 사법적으로 어떻게 단죄되어지는 부분들이 국민들에게도 하나하나 좀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공개를 허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일단은 그거를 가정하고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일 재판이 보석 심판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서정욱 변호사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6일 날 그날은 나온다고 한 거 맞나요? 맞습니다. 첫 재판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그 공소사실의 입장을 밝히겠다. 첫 재판이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석이 있습니다. 보석은 이제 건강 상태를 판사가 직접 봐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 이유로 직접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재민 변호사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잘 안 가고 있거든요.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다면 사실상 본인이 신청한 보석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아예 포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도 그리 유리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물론 별개의 재판, 그러니까 지금은 체포불응에 대한 재판의 첫 재판이면서 보석신문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는 11번째 지금 불출석한 내란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재판이 있는 것인데, 별개의 재판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롭게 신권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재판 절차에 임하느냐, 우리 사법 절차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느냐, 예. 이것도 판단의 요소 중에 하나일 것인데, 지금 계속해서 불출석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보석 신문이 걸려 있다 보니까 예. 나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재판에 대해서도 불출석한다라는 것은 사실상의 보석을 포기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사 입장에서도 앞으로의 출석이 담보돼야만 이 사람을 석방을 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보석신문 기일에도 불출석하는 피고인에게 판사 입장에선 절대 보석 허가를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드시 석방을 받고자 한다면 이번에 나와서 내가 얼마나 힘들고 이렇게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위태로운 상황인가를 보여줘야만 하는 것인데, 예. 그런데 또 중개가 허가가 됐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모습을 또 외부 공개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이제 딜레마적 상황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이 뭐 특검 조사에는 아예 안 가고 지금 재판에도 안 가다가 보석 신문 하는 데는 간다. 그러면은 무엇에 지금 관심이 있는지가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란 재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 내란 혐의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뭐 특검에서 어차피 답을 정해놓고 이 재판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거기 가서 어떤 소명을 한들 이건 재판부에 전혀 맥히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 그 보석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면 사실상 지금 어떤 국민 여론적으로 볼 때도 보석이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아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왜냐하면 예. 지난번에도 구속되고 난 다음에 그때 보면은 그 날이 아닌 시간으로 구속일자를 계산하는 바람에 예. 구속이 취소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잘하면 가서 잘해서 소명을 하면 본인이 혹시나 또 이번에도 보석이 허가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예. 생각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지금 내란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치소에 굉장히 오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더위가 가고 또 가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좀 나들이 삼아서 한번 좀 넣으시는 것도 아닐까. 그럼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보면 우리 그 법원 앞에 또 윤어게인 우리 지지 세력들도 많이 오고 하면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또 다시 또 힘도 좀 얻고 하는 그건 그런 모르겠네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왜냐면은 이제 법원에 출석했을 때 보면은 한 100여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쫙 서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뭐 연호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좀 뭐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윤어게인 세력들이 많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고 예.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도 예전보다는 못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한번 법원에 나가게 되면 또 윤어게인 또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휘두르는 그런 분들에게 또 바라보게 되면 창밖으로 예. 바라보게 되면 나름대로 본인이 또 버텨나갈 수 있는 힘도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보석 어떤 신문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생중계가 되든 안 예. 되든 그냥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뭐 출석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1차까지 이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개가 됩니다. 근데 보석이 만약에 안 됐어요. 2차 재판을 다시 특검이 이제 신청한다고 해서 중계가 결정이 된다 해도 윤 전 대통령이 또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제 공판이 시작된 다음에는 본인이 안 나오면 본인이 손해거든요. 왜냐면은 이 수사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뭐 굳이 난 어차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이었다면은 예.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변호인을 통해서만 한다. 이렇게 되면 적극적인 방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손해일 겁니다. 본인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내가 왜 그랬는지, 뭐 비상계엄이면 비상계엄을 왜 했는지를 설명하는 게 예. 재판부에게 그래도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기 좋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안 나온다, 비협조적이다, 뭐 그 재판에 협조하지 않는다, 그럼 나중에 형량에도 문제가 될 거고 본인에게 오히려 손해가 될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불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입장을 내는 거 보면 반대했었습니다. 중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보니까 여론의 압박으로 실체적 진실에 따른 판결이 선고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낸 겁니다. 이제 공개됐다는 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들에게 불리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 이 재판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국민들이 보게 된다면은 예. 국민들이 아마 분노하게 될 것이다. 저는 국민들이 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재판을 받는 과정을 보는 거를 뭐 그렇게 좋게 보겠습니까? 본인들이 선출한 대통령이었고 본인들이 선출한 대통령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재판장에 서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참 씁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과응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결국 이게 단순한 범죄, 그냥 법률 위반을 몇 가지 한 것이 아니라 헌법을 유린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낱낱이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허용하면 안 된다. 이 주장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중계는 결정이 된 거니까 이제 7월이었나요? 윤 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모습 비친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 어제 김건희 여사 공개됐거든요. 그러면 이틀 뒤에 남편인 윤 전 대통령 모습, 법정의 피의자 손 모습이 공개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께서도 볼 때도 굉장히 막 피로감이 조금 커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제 좀 재밌는 거 보면 어제 김건희 여사도 재판장에 나와서 국민 배심원을 희망하냐 했더니 국민 배심단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면 국민 배심원단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또 생중계되는 부분들을 보면 생중계가 되면 결국은 그것을 시청하는 국민들이 국민 배심원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를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국민 배심으로 끌고 가게 되면 아무래도 여론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거부하는 것 같고요. 또 이게 재판이 공개가 되면 아무래도 본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게 조금 정치적으로 망신당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어제 김건희 여사도 출두할 때 보면 그렇지만 수갑을 차서 오게 되고 아마 내일은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할 때는 아마 그때는 수갑을 차지 않았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수갑을 차고 들어오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면 법정에 출두할 때 되면 또 수갑을 찬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로 볼 때 본인들이 느끼는 그런 뭐 심정의 변화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저는 재판 공개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도 지금 굉장히 아마 뭐 심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 부분 하나만 짚어볼게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보석 신문을 해야 되니까 직접 나와요. 근데 결정이 됐어요. 2차 공판에서도 중계하로 결정했을 때 그때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안 나온다고 하면 강제로 끌어낼 방법은 없죠. 강제로 끌어내기는 쉽지 않고요. 다만 만약에 보석이 받아들여져서 석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보증금 납입을 조건부로 해서 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라든지 어떻게 불출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보증금을 몰취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의 강제의 효과가 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보면 계속 구치소 생활을 하다가 나와야 되는 상황일 텐데 사실 앞서서도 뭐 조사 불응이라든지 아니면 재판에 출석하는 것에 불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끌어내기 위한 작업들이 있었지만 여의치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난 나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면 또다시 이 내란 재판과 별개로 체포 불응에 대한 이 재판도 첫 기일에만 출석하고 이후에는 걸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조사나 내란 재판처럼 본인이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은 또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김건희 여사가 어제 법정에 나왔고 오늘은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우한 화백 그림과 관련된 혐의 때문인데 일단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림은 제가 사서 제가 소유했던 그림이 아니고 김진우 씨의 요청으로 제가 그림을 중개했을 뿐입니다. 잘 알지 못하고 김진우 씨로부터 받은 자금이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와 관련된 저 이우한 화백의 그림에 대해서 특검은 지금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 뇌물로 본다는 거는 양준일 변호사 먼저요.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뭐 또 공적인 지위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검에서 그래서 지금 밝히기로도 윤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예. 이렇게 뇌물죄 혐의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분범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직위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성도 충족을 해야 되고 그러한 대가성으로서 어떠한 금품 수수와 대가가 오갔다라는 것까지 특검이 모두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뇌물죄가 적용이 됐다라는 것은 특검은 알선수재라든지 청탁금지법을 넘어서서 윤 전 대통령과의 하나의 공동체로서 뇌물죄에 대한 공모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실행행위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인 것이고요. 네. 물론 이 부분에 대해 입증을 실패한다면 알선수재라든지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더 조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기소할 때에는 죄명을 바꿀 가능성도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특검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부부관계로 굉장히 가깝고 내밀한 관계이고 실질적으로 임명권자라고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임명을 받고 그리고 공천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지금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뇌물죄 혐의로 일단은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특검의 시각은 이런 것 같아요.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 개입하는 거나 국정원 특보로 가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 그림을 대가로 그거를 약속을 했다고 하고 윤 전 대통령과 이 내용을 공유해가지고 실질적인 영향력은 대통령이 행사를 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면 이익에 대한 수수는 최서원 씨가 했다라고 해서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다, 공모를 했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뇌물이 적용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바라보는 시각도 일반적으로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라는 것은 직무 관련성을 이 연결짓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권력이 많고 그만큼 권한이 많기 때문에 그와 연결될 수 있는 직무의 관련성의 범위도 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가성으로서 그러한 임명이라든지 공천이 있었느냐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가 오갔느냐의 문제인데 물론 지금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는 그림을 사줬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특검은 낮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직무 관련성이라든지 대가성은 입증이 되고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 사이에 소통을 통해서 어떠한 임명이라든지 공천이라든지 결정되어 왔다라는 과거의 선례들을 입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이 사건의 역시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해서 정황이기는 하지만 본인의 이제 특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설득력을 실는 방향으로 아마도 수사를 전개해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그 누구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이 뇌물죄에 대한 부분은 포기하고 알선수재나 청탁금지법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김건희 여사 측은 그림과 관련해서 아예 본인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게 더 뭔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만 그림을 구입한 게 김상민 전 검사고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을 해주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백방 노력했던 것들이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특검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증거,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 사이의 연결고리를 특검이 딱 물증으로서 제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그거를 뭐 문자로 남긴다거나 뭐 녹취로 남긴다거나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건 어렵겠습니다만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부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뇌물을 공여받고 뭔가 그 권한을 남용했던 것들을 다 살펴보면 두 분이 연관이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서도 공천을 명태균 씨가 전화를 주고받는 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통화를 하고 또 그 뒤에 김건희 여사와 통화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이 뭐 전화를 하고 있다라든지 두 분이 다 알고 있다는 걸 그때도 얘기를 했었고요. 예를 들면 또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공여받은 사람은 김건희 여사인데 그거의 대가로 지금 보고 있는 서희건설의 그 사위의 그 최영
그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채용 관련돼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해서 한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사람은 김건희 여사인데 뭔가 그 대가로 뭔가 그 직을 준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분명 공모 관계가 있을 거라는 거는 선례나 정황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주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재민 변호사님 이게 뭐 어떤 직접적인 근거나 이런 것보다 정황만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이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정황 증거로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인 것이고 이제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경제 공동체라는 그렇죠. 그 개념이 예. 적용이 됐었는데 왜냐하면 두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부부 사이라든지 가족 친족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경제 공동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에게 제3자에게 이득을 줌으로써 그 효과를 함께 향유한다라는 취지의 논리로 적용이 됐었고 실제 그 논리가 받아들여진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 전 대통령의 이제 사례에 있어서도 두 사람은 사실은 경제 공동체라고 보는 것은 일단 전제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이후에 어떠한 공모의 정황이라든지 직접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 그 부분이 공백인 것인데 그것은 두 사람이 이미 부부 관계이고 그리고 공천이라든지 다른 어떤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함께 움직여 왔다라는 부분을 특검은 일단 주장해 볼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건희 여사의 말이 윤 전 대통령의 말과 비슷하다. 뭐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이거 김건희 여사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이거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전망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 전혀 없거든요. 아마 저는 김건희 여사의 아마 저는 제 생각할 때는 재판 전략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모든 걸 떠넘기는 상황으로 가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죄나 이런 부분들이 공직자가 아닌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공직자의 배우자를 규율하는 법안들은 보통 청탁금지법이지 이렇게 뇌물죄로 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어제 재판에 나온 그 김건희 여사를 보면 나름대로 상당히 조금 해볼만하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조금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라 생각봤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물적 증거가 지금 나온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 이유한 그림 같은 경우에도 김상현 전 검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그림이 발견된 장소는 김진우 자기 오빠의 집이고 김상현 검사도 본인에게 직접 준 적이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하고 연결고리가 좀 끊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아마 그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본인 스스로도 이 문재인 정부 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소위 말해서 탈탈 털었는데 그때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특검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 한 달 만에 어떤 정권에서 직원과의 어떤 녹취록 그거 하나만으로 지금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의 조사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방어 논리를 조금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또 명태균 씨 어떤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도 보면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공천 받는 과정에서도 보면 본인은 남편인 윤석열 당선자에게 김영선 의원이 조금 고생 많이 했으니 이번에 공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의견만 제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윤석열 당선자가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한테 2번 전화해서 실질적으로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단순하게 남편에게 여러 가지 의견만 제시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은 남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 그런 의견 제시한 걸 가지고 과연 뇌물죄로 엮을 수 있느냐. 실제로 물적 증거가 없는데 이렇게 아마 저는 김건희 여사 나름대로 재판 전략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지금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김성민 전 검사에 좀 잘 챙겨주라. 이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지시하거나 얘기했다. 이거는 제가 성립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잘 챙겨주라라는 이제 워딩이었는지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라든지 명령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본인이 여러 가지의 이제 녹취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이나 특검에서 이제 어떠한 녹취를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직접적인 어떠한 공천에 개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언급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의 공모 내지는 이것이 윤 전 대통령과 연결성과 연결지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다만 의례적인 말처럼 그냥 잘 챙겨줘라, 가까이 해라 정도의 부분으로는 특검 입장에서는 이걸 입증하기는 조금의 부족하다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관련해서 나온 보도, 단독 보도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 재판의 증인 신청 인원이 무려 76명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각각별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한 40여 명 되고 공천 개입 관련 혐의는 한 32명 된다는 건데 일단 보면요, 양재민 변호사 짧게요. 이거 좀 많은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특검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그렇고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뭐 그 알선수재 관련이라든지 이게 명확하게 전달된 그 상황에 대한 포착이라든지 어떠한 대화가 오간 그 당시에 대한 정확한 녹취라든지 정확한 물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당사자들을 다 불러서 하나하나 물어보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입장에서는 어쨌든 물증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정황 증거와 인적 증거인 진술로서 입증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증인이 신청이 됐고 재판부도 증인들의 신빙성을 다 이제 증언의 신빙성을 따져보면서 당시에 어떤 상황으로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손을 들어줄지를 결국 결정하는 절차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증언을 일관되게 하나의 방향으로 한다면 그거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검에서는. 그렇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면 예. 정황을 맞춰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이 저렇게 많이 신청했다는 거는 사실 특검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뭔가 이 사람들을 많이 신청함으로써 재판이 길어지는 것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이 신청을 했다는 거는 예. 한 명 한 명이 지금 특검이 그리고 있는 이 정황적 증거들을 맞춰가기 위한 모든 퍼즐에 한 명 한 명 다 필요하기 때문에 부른 것이거든요. 예. 아마도 그 부른다고 해서 거기서 좀 윤상현 전 공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마 특검이 주장한 것과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부인할 수 있죠. 예, 그것들을 깰 증언들이나 아니면 정황적 증거들을 또 다시 또 특검은 제시하면서 공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예. 증거들, 다른 증언들 이런 걸로 비추어 봤을 때 충분히 개입하는 여지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증인을 신청했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특검의 자신감이 전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길어지겠는데요, 재판? 왜냐하면 예. 통일교의 금품수수 의혹 같은 경우에도요.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금 이 김건희 여사를 직접적으로 만나질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 경우도 없고 실질적으로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건 건진법사 이 전성배 씨인데 이분이 보면은 윤영호한테 여러 가지 뭐 이 목걸이라든가 반클라프 목걸이라든가 이런 거 받긴 했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는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예.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잃어버렸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핵심 고리가 조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특검에서 보면 결국 부득이하게 다양한 정황 증거는 많이 있고 굉장히 의무는 많이 있는데 핵심 고리가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증인들 그리고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아마 이 재판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김건희 여사 상당히 지금 물적 증거가 그리고 자기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건진법사라든가 명태균 씨나 아니면 도이치 주가 조작이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 3개 정도 혐의를 갖고 하는 이 재판에서 나름대로 조금 자신감 가지지 않을까. 다만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본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줬다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명확하죠.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 재판은 좀 더 아마 김건희 여사에게 불리하게 진술될 수 있는데 어제 아마 그 재판은 3개의 혐의이기 때문에 이번에 서희건설 건은 좀 빠져 있는 것 예.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통일교라든가 공천 개입 또는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김건희 여사 측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아마 이 재판이 본인에게 조금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겠다. 해볼 그런 걸로 만하다.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나온 단독 보도 내용을 살펴볼 텐데 대선 전에요. 통일교가 약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100억 원이라고 나온 보도도 있고 50억 원이라고 나온 보도도 있고 이게 사용하는 용어도 기금, 뭐 비자금, 뭐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글쎄요, 뭐 사실 여부를 봐야 되겠지만 김 교수님 이게 대선 시점이 대선 전이에요. 그 무언가 돈을 모아놨다. 라는 거에서 좀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특검은. 일단 워낙 100억 원 정도 규모면 일단 뭐 조성 시기도 보면 대선 직전이고 예. 또 100억 원이란 또 돈의 규모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아마 최근에 보면 권성동 의원하고 한학조 총재 또는 권성동 의원에게 또 전달된 자금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과정이나 또는 어떤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것이 대선 자금이 아니냐 예. 아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아마 그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통일교 자금 외에
또 아마 대선 기간에 보면 시도당 어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들에게도 일정한 부분의 어떤 일정 규모의 어떤 통일교 자금이 전달됐다는 의혹까지도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김건희 여사 특검 측에서는 김건희 특검에서는 조금 뭐 굉장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통일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수사가 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는 김건희 특검에서 계속 이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만약 이것이 단순하게 통일교에서 권성동 의원하고 했던 자금이라든가 또는 뭐 권성동 의원의 당대표 경선 과정에 통일교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만약 이것이 대선으로 넘어가게 된 부분이면 굉장히 이제 범위가 커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김건희 특검은 원래 이제 김건희 특검에 좀 집중을 하고 차라리 별도의 대선 특검을 하나 띄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아마 이 부분을 추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만 지금 권성동 의원이나 한학조 총재나 윤영호 세계본부장이든 누구든 간에 지금 이 부분에 대선 부분이 있어 어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이 사용됐다는 그런 유의미한 진술이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는 아직 나가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냥 의심 수준이에요. 그거를 뒷받침하던 어떤 정황이나 구체적 근거는 안 나온 상황인 거죠. 아니요, 저는 어느 정도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통일교 내부의 그 5개 지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다 지구장들이 대선이 끝난 직후에 보고한 서신 보고가 있거든요. 보고서가 남아 있습니다. 특검이 그 보고서를 확보를 했는데 보고서의 내용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대선이 직후입니다. 대선에 참 어머님께서 진두지휘를 하셔서 뭐 하늘이 축복한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러니까 참 어머님이 이게 그 한학자 총재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한학자 총재가 진두지휘했다. 그리고 올바른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을 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런 보고서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럼 통일교가 전체 조직적으로 한학자 총재가 진두지휘했다는 점. 그리고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은 결국 후보를 찍어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찍어줬다는 것 자체가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경선 때부터 도와줬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점.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나섰다는 것이거든요. 비용과 관련돼서 그 조직적인 참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어떻게 참여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것과 비용 사용의 연관성은 이제 특검이 찾아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충분히 지금 통일교라는 단체가 조직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경선과 본선에 개입했다는 것은 이미 물증으로 전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그 관련해서 또 하나 나온 보도가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당선인 시절에 만났는데 그 만남을 주선한 사람이 권성동 의원 아니냐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과거의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주에 만납니다. 정부 쪽 관계자를. 전혜영은 윤영호 본부장이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이 자리를 주선한 인물이 권성동 의원이다. 그러면 글쎄요, 이것만 보면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하나는 껴진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일단 뭐 통일교가 좀 조직적으로 아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는 부분들은 드러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다만 권성동 의원이 아마 저 부분을 인정한 부분은 보니까 아마 만나게 했다는 그 사실 자체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 팩트가 드러난 것들, 그러니까 팩트가 나름대로 확인한 부분에 있어서는 권성동 의원도 순순하게 그걸 다 인정을 하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다만 한학자 총재를 만나서 뭐 절을 했다. 그 대신에 뭐 쇼핑백을 줬는데 그 쇼핑백 안에 돈이 들어있다.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전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팩트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은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을 하고 아마 나름대로 팩트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것들 특히 휴대폰 같은 경우는 타임라인을 하더라도 권성동 의원이 그때 당시에 뭐 인수위 사무실을 갖고 또는 윤영호 세고의 본부장의 핸드폰에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마 팩트로 확인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좀 인정해 가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지금 뭐 재판 전략을 낚으려고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첫날이 2022년 3월 22일이 그 천정궁 통일교의 천정궁을 권성동 의원이 이제 방문해서 한학자 총재를 만났다는 이 날이 이제 그 넥타이냐 뭐 세뱃돈이냐 이 날 같은 날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만나지 않았다, 뭐 만날 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내부 고발식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만남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만나긴 만났다, 큰절만 하고 왔다. 근데 또 봉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넥타이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한쪽에서 갑자기 세뱃돈을 줬다고 하고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고 거짓말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정황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 날짜를 강조하고 잠깐 만났다고 계속 이거를 콕 집는 이유는 다른 분들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결국 우리는 대선 전에는 만나지 않았다. 이거를
난 몰랐다. 권성동 의원은 자기 몰랐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본인이 깊숙이 이 대선 전부터 이 통일교의 조직적 개입에 나는 모르는 관계다. 나는 대선이 당선자 신분 때 연결을 시켜 이거 봐라. 만나고 온 거 난 부인하지 않지 않느냐. 예. 하지만 난 그 전에는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연결해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는 그 전에 몰랐기 때문이다라는 본인이 빠져나가기 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저는 이미 통일교의 조직적 개입이 드러나 있고 내부에서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결국 내부 증언자들이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왜 그렇게 개입했는지 혹시나 개입할 때는 국민의힘 누구와의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게 뭐 권성동 의원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죠. 하지만 예. 분명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교 측에서 낸 입장문을 오늘 보면 그 대선 지원금 100억 보도 마련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가 지시한 사실이 없고 통일교는 어떠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돈을 마련한 적이 없다라고 오늘 입장문을 냈어요. 그러면 양진 변호사님, 뭐 한학자 총재도 당연히 부인을 했겠죠. 그럼 특검으로서는 이걸 또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증을 하는 방법은 역시나 이제 통일교 내부 인사라든지 어떠한 이러한 자금을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본인 그러니까 이 한학자 총재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특검 측에서는 비교적 조금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학자 총재에 대한 조사를 이어감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의 갈래의 조사의 내용들이 있지만 이 부분도 하나의 주요하게 다루게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 예.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기금을 모아서 이것을 대선 자금으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뭐 다양한 혐의들 뇌물로서 건넸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또 더 한 가지의 갈래로서 개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조사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대선 자금 만약에 연결고리가 나온다면 뭐 이른바 판이 커졌다고 하죠. 그건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판이 커지는 정도가 예. 얼마나 커지냐면 만약에 대선에 개입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선 과정부터 개입했다. 예. 그러면은 후보자를 선출하는 걸 건드린 것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도 무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 때 국민의힘이 받았던 정당 그 보조금 그 당시에도 한 거의 400억 원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도 뱉어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예. 단순히 100억이 어디 쓰였냐 이런 단순히 그 불법 자금을 조성했고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이걸 넘어서서 저는 통일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금 제1야당이 국민의힘 다른 문제로 문제가 이어질 되죠. 수 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매우 진중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보는 게 과연 맞을지 또 맞다면은 어떻게 입증을 낼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러니까 한 보도에 보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부인할 것이다 나는. 특검에 나와도 이렇게 되면은 특검 입장에서는 왜 일각에서는 한학자 총재가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입을 열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일단은 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혐의를 부인하는 순간에 저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지위도 잃어버릴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 아마 특검에 수사받으러 나왔을 때도 내가 뭐하러 권성동에게 돈을 주겠느냐, 내가 뭐하러 윤석열에게 식으로 그걸 얘기했다고 시키겠느냐 하죠. 하는 이렇게 예. 얘기를 한 걸 보면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 볼 때는 무조건 부인하는 전략을 최고로 삼는 것 같고요. 아마 그 윤영호 이렇게 되면 윤영호 어떤 세계 본부장하고의 어떤 대질 신문이 필요할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윤영호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에게 준 그 1억 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통일교 자금에서 나왔다는 부분들이 입증이 돼야 되고 예. 통일교 자금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윤영호 본부장 결국은 한학자 총재하고 대질 신문을 해야지만이 아마 윤영호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를 향해서 그때 이렇게 뭐 지시를 했고 내가 이런 식으로 보고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아마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윤영호 본부장이 나름대로 아마 변심을 하고 지금 뭐 권성동 의원하고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설마 그래도 한학자 총재인 그리고 교주인 자기까지 걸고 넘어지겠느냐 설마 자기까지 물고 넘어지겠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조금 뭐 기대가 좀 있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영호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뭐 지시하거나 보고했다는 부분들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으면 물적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혐의로 벗어날 수도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 볼 때는 끝까지 부인을 하면서 아마 종교 지도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또 통일교가 탄압받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또
대통령 교도들에게 또 전달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저는 한학조 총재의 어떤 계속적인 재판 전략은 부인이다.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그런 재판 전략을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예. 이렇게는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권성동 의원 조사 받고 2시간 간격을 두고 한학자 총재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90분 만에 조사가 끝났는데 양질 변호사님 이게 이제 피의자가 나 조사 못 받겠다. 가겠다. 이렇게 얘기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선회를 해보자면 네.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진술 볼 수도 거부권.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예. 뭐 출석을 안 하는 것이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워낙 출석 안 하다 보니까 출석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원래는 다 그런 출석을 거죠? 예. 그쵸? 원래는 출석을 하죠. 왜냐하면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설령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나는 건강상의 이유든 뭐 어떤 이유든 못하겠다. 다음번에 또 출석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출석을 하는 것이 이제 당연하고 좀 일반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예.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출석을 해서 그리고 또 출석해서 사실 이제 수사관과 이야기를 하는 게 본인에게 결코 또 불리하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함에 있어서 질문들을 하고 특검 측에서 어떠한 진술 자료라든지 증거물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느낄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출석을 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방어권을 행사해서 대답할 부분은 하지만 또 본인에게 불리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은 출석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 그 이후에 다음번에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특검 측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또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야간 조사가 아닌 이상 허용되는 시간만큼 못 가게 하고 더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끝낸 것은 더 물어봐도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종료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이게 혐의와는 별개로 해가지고 사법 질서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만 그 조사 그만 받겠다. 검찰을 불러 안 나간다, 재판에 안 나간다 이렇게 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들의 일반인들의 인식이 이게 좀 오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게. 그렇죠. 워낙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당하게 안 나오고 있다 예. 보니까 뭔가 그것이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절대 권리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권성동 의원도 이렇게 짧게 한 거는 본인이 결국 난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 내가 나에게 유리한 진술 관련돼서만 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조차도 행사하고 싶지 않다라는 예.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특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불리하기 때문에 일부러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딱 내뱉어 놓고 그리고 충분히 얘기해 놓고 그런 다음에 나 이제 안 받습니다라고 선언한 거거든요. 저는 이게 악용될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혹시나 다른 피의자들도 예. 나도 그랬다. 그렇게 했을 때 검찰이 뭐라고 했을 때 과거에 권성동 의원도 그러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법 질서는 글쎄요. 정치권이 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 보여드리는 게 참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특검 관련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을 놓고 여야 좀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 증인 명단에 대통령 비서실에 보면 지금 총무비서관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총무비서관은 14대 이후에 단 한 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김현지 비서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대통령실을 운영에 관여하는 게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서실장한테 따져 물어도 충분히 국정감사 지장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통령 비서실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강원식 비서실장이 지금 야당이라든지 또 여당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막으면 막으실수록 또 조건을 주렁주렁 달면 다실수록 진짜 김현지 비서관이 실세구나. 만사 현통이라더니 정말 만사 현통이구나라는 걸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일단 이 사안은 두 가지가 하나 있죠. 김현지 비서관 인물에 대한 게 있고 총무비서관 자리가 어떤 자리길래 이 두 가지가 좀 중첩돼서 나타나는데 먼저 김철용 교수님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가 대통령실 예전에는 청와대 총무비서관 부속실장과 총무비서관은 그야말로 대통령 부부를 지근거리에서 뭐 살림살이 등등을 챙기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사람을 앉혀왔죠. 관례적으로.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부속실장 이명박 대통령 때도 보면 본인이 이제 수행했던 분들이고, 그렇죠. 그다음 박근혜 그 정부 때도 보면 안봉근 씨라고 그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때부터 수행하고 보좌했던 부분들을 보통 했거든요. 문고리 3인방으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때도 보면 아마 성남 시장 할 때 아마 비서실장 했던 분이 아마 이번에 부속실장으로 오신 것 같은데, 그 총무비서관은요 대통령실에 살림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수백억 원에 해당하는 대통령실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 총무비서관 김현지 비서관을 하게 될 텐데, 저는 김현지 비서관이 이번 국정감사에 안 나오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국정감사가 보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의 살림살이에 대한 거, 살림이 어떻게 살았냐는 부분들을 김현지 비서관한테 물어보는 건데, 특히 이번 저는 국정감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그 윤석열 정부 때 보면은 사우나 시설을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용산에.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럼 새 정부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좀 궁금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두 번째, 지금 대통령실 이제 용산에서 청와대로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전들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부분들을 총괄하는 사람이 총무비서관이거든요. 총무비서관이 단순하게 뭐 대통령 우리 직원 식당의 어떤 메뉴만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마 이번에 뭐 대통령실을 이제 청와대로 옮기게 되면 그 안에 이제 뭐 액자는 어디에 얼마를 구매해서 한다, 또는 레드카펫을 어떻게 깐다, 그다음에 회의실 어떻게 만든다, 뭐 대통령실에 어떤 뭐 그 컴퓨터를 몇 개를 소유한다, 이런 부분들이 김현지 비서관의 사인이 없으면 단돈 1원도 지출납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김현지 비서관이 이번 국정감사에 와서 설명을 하면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비서실장이 대신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최근에 정청래 대표하고 그 우리 장동혁 대표 사이에 똘마니 논쟁이 벌어졌었는데, 비서실장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똘마니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총무비서관이 답변을 해야 되지, 왜 그것을 똘마니가 아닌 비서실장이 답변을 하려고 하는지 그 상황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김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궁금증만 물어본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만약에 중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대통령 부부의 워낙 좀 은밀한 부분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야당에서 정치 공세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좀 우려하는 걸까요, 여당은? 글쎄요, 뭐 그런 워낙 지금 김현지 비서관을 막 버르고 있다는 듯이 워낙 그 지금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분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거의 20년 가까이 하신 분으로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자 말고 너네 사장 나오라고 해. 좀 더 큰 책임 있는 사람 불러오는 건 있어도 사장이랑 얘기하다가 너 사장 말고 직원 나오라고 해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운영위 할 때마다 왜 비서실장 안 나왔냐, 왜 민정수석 안 나왔냐, 왜 수석급이 안 나오고 너가 얘기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장면은 본 적이 있어도 1급 비서관이 안 나왔다고 해서 안 나온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질타하는 건 전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정말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지금 야당 의원들이 총무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걸 제대로 소화를 못한다. 그러면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출석 여부가 명분이 생기겠죠. 예를 들면 지금 두 가지로 지금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재명 정부의 이 인사와 관련돼서 뭐 지적을 받고 비판을 받았던 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김현지 총무비서관 때문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물어보고 싶어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의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장은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이 모든 인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총무비서관이 이 살림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과 관련돼서, 그리고 대통령실이 쓰는 돈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분 지금 최초로 이번에 특활비를 이재명 정부에서 공개를 했는데, 특활비 관련돼서 또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역시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이 함께 특활비 공개를 주도했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한번 그 운영위를 열어본 다음에 거기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예를 들면 좀 뭐 실무적인 이야기를 못 한다거나 뭐 디테일을 잘 모르고 있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저는 총무비서관이 나올 필요성이 생긴다고 봅니다만, 지금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모를 거야, 실무자 나오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섣부른 예측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보면 유상범 의원이요, 과거 30년 동안 역대 정부 총무비서관이 모두 국감에 나왔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보면 과거 정부 때 보면 민정수석만 조금 뭐 출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여야 간에 다툼은 있긴 했지만, 총무비서관 1급 비서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하위직이다, 뭐 3급이나 4급 정도 되는 행정관급이면 안 넣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비서실장이 답변을 할 때 그 주변 옆에 있는 어떤 뭐 정책실장이든 아니면 뭐 수석비서관이든 비서관급들은 항상 비서실장 뒤에
그 어떤 같이 배석을 해서 어떤 비서실장의 답변에 이렇게 보조하는 게 기본적으로 아마 그 제대로 된 그런 보좌인 거거든요. 특히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고 새 정부의 첫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나와야 되죠. 그 이후에 총무비서관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뭐 총무비서관 역할에 맞지 않는 뭐 성남시장 때 일이라든가 뭐 경기도지사 일이 있다든가 뭐 이런 아니면 뭐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어떤 재판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그건 총무비서관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정치 공세성의 질문이 있었다. 그러면 다음부터 나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번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대통령직 직원들은 1급 이상들은 무조건 국회 나와서 운영위원들에게 일단 인사도 하고 나름대로 상견례도 하고 하는 그런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아마 자꾸 김현지 비서관이 총무비서관이 불과한데 이렇게 자꾸 못 나오게 하니까 김현지 비서관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다음에 숨어있는 실질적인 실세 아니냐. 어떻게 보면 강원시 비서실장보다 더 센 거 아니냐. 아니면 김희석 국무총리보다 더 센 거 아니냐?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모든 국회 뭐 운영위에 있는 민상 의원들이 이렇게 나서서 1급 비서관 하나를 이렇게 지키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이거는 당연히 뭐 비서실장이 총무비서관을 대신해서 어떤 답변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번에 국정감사 때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12월 달에 예산 심사를 할 때 그때도 또 안 올 건가? 그럼 또 내년에 가서 계속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열릴 텐데 그때도 계속적으로 김현지 비서관이 나오지 않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운영이 열리는데 김현지 운영위원회가 되는 거거든요. 김현지 청문회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인가? 저는 김현지 총무비서관 본인이 생각해 보면 이 자리가 나와야 될 자리인지 안 나와야 될 자리인지 다 정해져 있다고 보이거든요. 본인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또 나올 결심을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뭐 예상을 합니다. 독일 선상에서 이제 비교가 되려면은 30년 동안 임기 첫 국정감사에 총무비서관들이 나왔는지 그걸 한번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이 내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뭐 비서관에 대해서 신임이 굉장히 두터운 걸로 알려져 있죠. 그 발언도 한번 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카드 있었어요 옛날에. 그게 결식아동 카드라는 게 딱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걸 저 김현지 보좌관이 지적해가지고 고쳤는데 그래서 제가 똑같이 일반 신용카드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줬죠. 그래서 구별이 안 돼요. 쓰는 사람만 아는 거죠. 너무 좋아요. 인격을 침해당하지 않는. 김병기 원내대표는 일단 좀 논의를 해보자 이런 입장인 건가요? 아직 딱 결론이 난 건 아니에요? 뭐 논의를 해보겠다는 얘기를 원내대표가 하셨다는 거는 아마도 저는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무비서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도 좀 생각합니다만 굳이 안 나올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총무비서관이 김현지 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뭔가 논란이 있었다거나 내부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다거나 이런 논란의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야당도 그냥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고 사실 여당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현지 비서관의 정체도 잘 모릅니다. 알고 있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분에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뭐 신비주의에 좀 빠져 있는 쌓여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또 안 나온다고 하니까 대체 뭐냐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정쟁화되고 있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도 나와야 되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시점에 그냥 처음부터 나와서 굳이 안 나올 이유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지금 운영위에 나와서 질문할 만한 답을 받을 만한 답변이 아닌 질문이 아닌 뭐 과거의 이야기를 막 물어본다던가 이런 식의 답변은 그냥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운영위의 그 국정감사 현장과의 이 국정감사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저는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나오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아마도 지금 워낙 야당이 지금 김현지 비서관을 이렇게 정쟁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굳이 들어줘야 되냐 하는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논란을 키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좀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당 내에서도 김영진 의원 친명계로 분류가 됩니다. 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분인데 이분도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입장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때 총무비서관이 논란이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당연직으로 그 국회 국정감사의 대상이거든요. 그냥 채택하면 되는 겁니다. 채택해서 그게 총무비서관이든 뭐 법무비서관이든 정무비서관이든 나와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해서 공세의 대상이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지느니 그냥 출석해서 마무리할 수도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김영진 의원도 보면 대표적인 뭐 친명계 의원이신데 저게 가장 합리적이고 예.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지금 아마 그 국회 운영위원회에 있는 그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 아마 대통령이 굉장히 아끼는 비서관이니까 예. 굉장히 아끼는 보좌관 출신의 비서관이니까 아마 알아서 그냥 이런 부분들을 싫어할 것 같으니까 심기보좌를 알아서 그냥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총무비서관이 여성이고 또 보니까 굉장히 오래 했는데 아마 총무비서관이 나가게 되면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과거의 인연,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그다음에 재판이 있었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김현지 비서관이 또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하면 김현지 비서관이 굉장히 곤란해질 테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막아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김민지 비서관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나와서 만약 그런 걸 물어보게 되면 총무비서관의 업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답변 드릴 수 없다는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를 할 수 없어서 저렇게 자꾸 이렇게 뭐 국회 출석조차도 못하게 막게 되니까 자꾸 일이 커지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영진 의원이 이해하고 싶은 거는 김현지 비서관의 출석을 막게 되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김현지 비서관이 어차피 맞아야 될 매라면 당장 나와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저런 것들이 뭐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뭐 객관적인 어떤 그런 견해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북한 소식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들은 지금 서방 세계 어딘가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거다.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김주애를 내세우고 있다. 물론 김정은이 김주애를 굉장히 예뻐하는 건 사실이에요. 유학을 하고 있다면 그 나라 국제학교에 다니고 거기에는 이제 특별 경호가 붙고 또 특별 수행원들이 붙게 돼 있어요. 그건 네, 왕자니까 네. 그 나라 정보 당국과 우리의 시야 밖에서 비밀을 보장한다는 건 이거 대단히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면 김주애 밑에 아들이 있다. 이런 건 북한에서도 소문이 돌아요. 그런데 오빠가 아니라 남동생이 있다. 예. 그런 이야기는 뭐 여러 차례 도는데 오빠가 있는데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가 저도 수태 노력했는데 전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고 저는 그동안은 김주애에게 오빠가 있다는 것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졌는데 미국 NGO 단체입니다. 북한 인권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주애가 맞딸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는 위에 오빠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위원 연결해서 어떤 배경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 보고서 내용 보셨을 텐데 예. 그 데니스 로드번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들은 없었다, 딸만 있었다는 건데 이 좀 신빙성 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상당히 높아 보이죠. 왜냐하면 로드번이 북한을 4번이나 갔고 2013년 여름에 본인이 이제 원산에서 김씨 일가와 휴가를 보내고 그때 돌아와서 이제 그 인터뷰를 했어요. 원산에서 내가 주애라는 애를 안아봤다. 김정은의 딸을. 그리고 이름은 주애다. JUA. 그러니까 안아봤으니까 아마 젖먹이였겠죠. 그러니까 2013년 아마 초나 봄 뭐 요쯤 아니면 겨울 1, 2월 요때쯤 났다라는 게 이제 거의 정설이고요. 요것만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밑에 동생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그 위에 오빠가 있는지 이거는 다 설이에요. 현재까지 확인이 안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2017년도에 이제 국정원이 이제 얘기한 것 때문에 그러는데 3명의 아이가 있고 첫째는 아들이라고 이제 추정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때는 왜 국정원이 이런 판단을 그럼 했을까요? 근데 최근에 입장을 좀 바꿨죠. 첫째 아들 유학설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최근에 들어오면서 아들설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첫째 아들. 그러니까 2010년생 아들, 13년생 주애, 그리고 2017년생 성별 미상의 동생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는 입장을 좀 바꿔서 주애 위쪽은 좀
불확실한 쪽으로 좀 입장을 바꿨고 예. 유학은 아닌 것 같다고 확실하게 좀 선을 긋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확인된 건 주에 하나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017년생은 여러 가지 첩보상 남자아이고 예. 17년생이 맞는 것 같다. 여기까지죠. 그러나 어느 경우든 나머지는 다 설이고 예. 주에는 이제 확인이 됐고 이름도 김주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데니스 로드먼이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혜라고 그랬을 때 반신반의했는데 로드먼만 주혜를 알아본 게 아니고 어릴 때 예. 김실가의 최측근들 예를 들면 이제 금고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린 김주혜를 안고 찍은 사진이 집안에 있답니다. 그것을 본 그 집에서 살았거나 그것을 본 사람이 와서 여기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김실가의 그러니까 세치품이나 물품들 예. 이것을 해외에서 구입하는 쪽에 관계된 그런 쪽의 첩보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여기 와서 하는 말이 남자의 물건은 산 적이 없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일부 외교관들이 사갔다. 그건 외교관들이 김실가한테 물품 사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 현재까지는 주에는 확실하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로드먼 말도 왜냐하면 로드먼이 그때 원산에 갔을 때 가족끼리 놀았는데 주에 말고는 본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 예. 만일에 애가 있었다면 돌아다녔을 거고 만에 하나 굳이 숨길 가능성은 이유는 없었겠죠. 만약에 오빠가 있었다면 그렇죠. 그런 사적인 자리에서. 근데 이럴 가능성은 있죠. 예. 2010년에 낳는데 조기에 사망했든지 아니면 이 가족들하고 어울릴 정도가 못 되는 건강 상태로 누워 있든지 요 가능성은 남아 있죠. 그리고 조위원님 또 하나가 김정은이 수학수 유학을 했을 때 절친이 한 명 있는데 12년도 13년도에 북한을 이제 2번 갔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 사람은 아들 얘기를 못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런 사적인 자리에서 들은 얘기의 신빙성이 꽤 높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이 이제 독재자고 폭군이죠, 사실은. 그런데 보면 좀 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일과 다르게 리설주를 바로 데리고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김주혜도 딸바보라고 할 정도로 지금 2022년 11월에 나온 뒤로 지금 거의 50여 차례 가까이 공식 비공식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어린 딸 공개석상에서 볼을 만지게 한다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아들이 있는데 예. 그런 사적인 모임에서 2차례나 안 내보낸다? 그거는 설명이 안 되죠. 지금 있어도 없거나 있어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조 위원님도 일단은 김주혜가 맞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결론 내리신 거죠? 예, 저는 처음부터 그 김주혜가 맞다릴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백두혈통이라고 해가지고 김주혜가 후계자가 된다고 치면 그 다음에 이제 백두혈통이면은 딸이기 때문에 성이 다르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제가 그걸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한마디로 정리를 하더만요. 예. 남편 성을 바꾸면 된답니다. 예, 농반 진반으로요. 북한에서 불가능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김 씨랑 결혼을 해도 되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다. 아, 그래요?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예. 북한식으로 생각하면은 김 씨로 하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만일에 이 북한 김실가의 김씨로 성을 바꾼다 그러면 그거는 그 북한식 표현으로는 최고 존엄의 그 영광을 가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죠. 북한식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북한이 좀 더 봉건적이어가지고 더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봉건적인 문화라면 김주혜는 사실은 저렇게 나다니지 못하죠. 남존여비 문화가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예. 그런데 저쪽은 김씨 일가만은 모든 데서 예외거든요. 그 보면은 일반인들은 사실은 끼니를 때우기 어려운데 온갖 사치품을 몸에 감싸고 다니고 지금 북한에서는 조금 몸집이 좀 나가면 무조건 부자거든요. 사실입니다. 간부들은 다 몸이 좋습니다. 근데 김 위원장은 남 몸무게 거의 3배거든요. 2배, 3배거든요. 그러면 사실 부끄러워서 다니지 못할 텐데 전혀 거리낌 없이 다니거든요.
김주혜 역시 사실은 일반적인 그 북한 주민들에 비하면 뭐 발육 상태가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도 기존의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비이상적이고 하지만 지금 후계자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면 또 하나 가능성이요. 밑에 성별은 명확하지 않지만 동생이 있을 가능성. 근데 김주혜가 지금 후계자로 부각이 되는 거는 이 동생이 뭐 여자이거나 이렇게 돼서 그랬을까요? 남자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김주혜를 후계자 수업을 하는 건 그건 맞습니다. 예. 김정일, 김정은 후계 시절보다 뭐 곱하기 18 정도로 10배 이상의 후계자 수업 맞고요. 예. 김주혜로 가는데 국정원 입장도 그러나 최종적인 낙점 여부는 모르겠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김주혜로 후계자 수업을 하고 김주혜로 가는데 그런데 지금 2017년생이면 지금 나이가 한 17, 8살 되겠죠? 예. 그 아이가 커서 만일에 남자아이고 정상적이고 능력이 있다. 그럼 그때는 상황이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김정은의 의도로 봐서는 예. 김주혜는 저건 확실히 후계자로 지금 키우고 있다. 이번에 베이징 갔을 때 열차에서 내릴 때 서열 두 번째로 내렸거든요. 그랬죠. 그게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거죠. 예. 국정원도 이제 유력하다고 후계자로 이제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지금 10월 다음 달 10일이 노동당 창거 80주년이에요. 이때도 김주혜가 어떤 역할을 조금 내비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북한에서? 거의 주석선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번에 베이징에 갔지만 가기는 했는데 국제무대에 얼굴을 못 내밀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 많은 그 외국 사절들을 불러 모았으니 예. 그 사절들 중심에 김주혜를 세우면 정확하게 김정은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열병식은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미 많은 열병식에 참석을 했는데 김주혜가 80주년에 안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에 그 후계자로서의 위상 이걸 더 훨씬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가 지금 만약에 개그우먼 시험 보면 내 재능 갖고 틀림없이 떨어져. 제일 선배로서 후진양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NBA 사장 보고 싶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보고 싶어. 방송 안 했던 사람들은 카메라 없으면 네, 세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손정혜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윤성 씨, 저희 MBN의 방송에 출연한 모습도 봤는데 건강이 요즘 많이 안 좋습니까? 안 좋은 상태예요? 네, 맞습니다. 전윤성 씨가 사실 지난해에 폐기흉으로 수술을 한 차례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다시 증세가 악화하면서 지금 한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발적인 호흡이 어려워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전유성 씨 측은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의식도 있고 짧은 대화는 가능하다라고 밝히면서 현재로선 예후를 알 수 없지만 최근 입원 중에 가장 힘든 상태인 건 사실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개그맨 김학래 씨가 후배죠. 한번 직접 병문안을 갔던 것 같아요. 김학래 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상당히 위독한 상태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산소 관련한 호흡기를 착용해서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의사들이 며칠 전에 방문을 했는데 길어야 이틀 정도 견디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버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폐렴과 코로나가 함께 오면서 몸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렇게 또 건강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 다리살이 많이 빠졌다고 하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치 다리가 손모처럼 너무 가늘어져서 굉장히 위독한 상태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또 하나 놀란 점이 딸에게 유언을 남겼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서 더 놀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몇몇 언론을 통해서 딸에게 유언을 남겼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그런데 전유성 씨 측에서 밝히기로는 딸에게 정식
공식적으로 유언을 남긴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평소에도 딸에게 내가 죽으면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가볍게 농담처럼 자주 해왔다라면서 공식적으로 유언을 남긴 건 아니다라고 정정을 했고요. 예. 다만 딸에게 내가 누가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이 이제 주변 지인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전유성 씨에 대한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언 얘기도 그렇고 또 김학래 씨에게는 장례식과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병문안을 왔을 때 예. 김학래 씨에게 직접 장례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죽음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장례 절차와 같은 것들을 의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유성 씨는 희극인 협회장으로 해달라라면서 그리고 생명 연장은 하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전유성 씨가 좀 건강이 안 좋은 게 작년부터 좀 그랬군요. 지난해 11월에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몸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급성 폐렴 그리고 코로나 부정맥 때문에 무려 3번이나 입원을 했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하루에 몸무게가 1kg씩 빠질 정도였고 총 16kg이나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또 3개월 전에는 이 개그맨 박나래 씨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깜짝 출연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괜찮아지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새 또 이렇게 악화될 줄 몰랐다라는 주변들의 좀 놀라움이 걱정입니다. 예, 그런데 전유성 씨가 지금 전주 병원에 입원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네.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후배들이 좀 어떻게 간접적으로 인사를 전하는 건가요? 네, 코미디언 협회에서 전유성 씨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것을 알리고 직접 병문안을 올 수 없다면 영상 편지로라도 마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알렸다고 합니다. 예. 전유성 씨는 실제로 병상에서 이런 영상을 받아보고 굉장히 반가워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가 많은 후배들을 키워낸 좋은 선배였던 만큼 직접 병문안을 오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영상을 보내는 사람도 많다고 전해집니다. 예. 전유성 씨는 주병진, 또 팽현수, 가수 이문세, 배우 한채영 등 분야를 막론하고 될성부른 떡잎을 알아보고 데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학에선 조세호 씨나 김신영 씨처럼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그런 연예인들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하는데 예. 보는 눈도 탁월하지만 또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스승이시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그계 뭐 대부라고 자연히 불릴 수밖에 없는데 또 신동엽 씨도 전유성 씨를 통해서 데뷔를 했습니까? 맞습니다. 신동엽 씨도 정유성 씨가 이렇게 픽해서 연예인으로 데뷔를 하게 됐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신동엽 씨가 데뷔 30주년을 맞았는데 예. 그때 전유성 씨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전유성 씨에 따르면 너무나 큰 금액의 이제 현금을 들고 찾아왔다라고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신동엽 씨가 밝히기로는 어느 날 TV를 보면서 이제 전유성 씨를 만나게 되는데 그동안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전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전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뭐 전유성 씨가 안 받는다고 하다가 끝끝내 이제 설득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하고 안 받으려고 한 이유가 이제 너무 쑥스러워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예. 그 돈을 받아서 요긴하게 임플란트도 하고 뭐 만년필을 구매했다라는 사연도 전해집니다. 예. 과거에는 희극인을 이제 코미디언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사실 개그맨이라는 용어가 거의 전유성 씨 때문에 생긴 거죠. 맞습니다. 전유성 씨가 개그맨이라는 표현을 처음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희극인이나 코미디언 같은 표현만 써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그계의 전설과도 같은 전유성 씨지만 사실 전유성 씨는 1969년도에 방송 작가로 방송계에 발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데뷔 초에 스스로 배우 최무룡 씨를 닮았다고 생각을 해서 연기자 시험에도 계속 도전을 했는데 4번이나 떨어졌대요. 그래도 TV에 나오고 싶은 욕심은 버리지 못해서 개그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합니다. 전유성 씨는 또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고 기발하기로도 유명한데요. 개그맨들 사이에서는 아이디어가 막히면 전유성을 찾아가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유성 씨는 평소에 난 연기를 못해서 불러주는 데가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도 남들에게 주는 것이다. 별거 아니다라면서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예. 그간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줬던 만큼 전유성 씨가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아서 쾌차하셨다는 소식을 또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사건은 지난해 8월에요.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싱크홀에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두고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요. 당시에 어떤 보도 많이 됐었어요. 네.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좀. 이게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일이죠.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의 한 도로에서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던 SUV 차량이 싱크홀에 빠지고 말았는데 차 안에는 노부부가 타고 있었어요. 결국 이 사고로 운전자였던 80대 남성은 중상을 입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아내의 무릎 관절염 약을 받으려고 병원에 다녀오던 길이었고 평소에도 무릎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동행하는 등 남편이 굉장히 자상하게 아내를 챙겼다. 이런 사연까지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운전을 하던 80대 남편 그리고 70대 같이 동승했던 70대 아내는 사망했던 사고입니다. 저렇게 빠져가지고. 그런데 이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는데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렸죠? 네, 검찰에서는 일단 영상을 분석해서 일부 과실은 존재한다라고 봤습니다. 업무상 과실이 존재한다는 것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사건이 유죄라는 판단인데요. 다만 검찰에서는 이 사건 관련해서 실제 이 죄를 묻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기소유예는 검찰이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입니다. 이 사고의 경위라든가 피해자의 관계를 봤을 때 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보다 선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동승했던 아내가 사망한 거에 대해서 남편이 책임이 있다고 경찰이 본 겁니다. 저 싱크홀에 빠졌는데 그러면 현진 변호사님, 경찰은 왜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보는 시각에 따르면 충분히 저 싱크홀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방 주시 의무를 잘 이행을 했다면 충분히 싱크홀 앞에 멈춰 선다라든지 어떠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대로 이제 운전해서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라고 본 시각이었고요. 다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단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싱크홀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순간적으로 당황하면 또 사람이 이렇게 제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실에 대한 보는 시각도 좀 다양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리죠. 이제 자동차가 가고 있다가 이제 빠지는 장면까지는 저희가 못 보여드리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 과정 경찰에서는 이거는 피할 수 있었다라고 봐서 운전자인 남편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라고. 이거 말고 또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법리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면 내가 운전을 하다가 나의 과실로 인해서 누군가가 다친다라든지 사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뭐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과실이 있느냐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금 경찰은 일단은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검찰이 보기에는 과실을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소유예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전방주시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과실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의 시각 차이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다르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론에서도 저거 과연 피할 수 있었을까? 남편한테 아내가 사망한 남편에게 책임을 묻는 게 맞을까? 좀 다양한 여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경찰의 조치가 좀 과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싱크홀이란 특수한 상황을 운전자가 사실상 미리 알아채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 같다. 게다가 운전자가 80대 고령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더 어렵지 않았겠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반면 일부에선 도로 상태에 대해서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타당하다라면서 이 경찰의 이번 판단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편 입장 기소유예를 받았으니까 아내가 사망했는데 본인을 검찰에 송치는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어떤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 물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소유예 처분은 이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고요. 이제 민사적인 책임이 남았겠죠. 왜냐하면 아내가
예기치 않은 싱크홀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이 책임을 가려야 되는 문제가 남습니다. 손해배상의 문제가 남는데요. 우리 민법에는 공공영조물 책임이라고 해서 그 물건, 도로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주의 의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 책임을 지을 수 있고 특히 국가 지자체가 관리하는 이런 도로에서 손해가 발생해서 이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을 때는 국가나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결국은 도로의 안전관리라든가 도로가 그 기능을 충분히 해서 사고를 방지해야 될 주의 의무가 이 국가나 지자체에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사고의 원인이 실제 이 관리 부주의 때문인지 아니면 누군가 공사 과정에서 부실한 공사를 하거나 예. 여러 가지 조치를 안 했는지 여하에 따라서 건설업체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 상하수도 관리하는 공사에 물을 것인지 또는 공동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지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 일부 자기의 책임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또 책임은 이 도로 관리와 관련한 시설물에 대한 하자 책임도 예. 분명히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양부선 뭐 운전을 하다가 운전자는 전방 주시 의무가 분명히 있지만 이것처럼 땅이 꺼질 거라는 것까지 예상을 해서 운전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도로 싱크홀이 생기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도로를 달리다가 한 사례가 고속도로에 어떠한 쇠 뭉치가 있어서 그게 튀어오르면서 예. 이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운전자가 만약에 전방 주시 의무라든지 내가 과속을 했다라든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과실이 얼마나 되느냐를 책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이 도로를 관리해야 되는 주체가 잘못해서 사고의 원인으로 유발된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로 관리자 역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고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한 당사자의 큰 과실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안마다 조금 나눠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그럼 도로 관리자에 대한 책임이 물어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서울시가 일단은 불안정한 집안이라든지 폭우로 인한 토사 유실이나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기상적인 부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고 싱크홀이라는 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도로 관리자의 이제 책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의 이제 입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반적인 사건으로 치환해서 보자면 도로를 관리하지 못한 관리자의 책임 일부 그리고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이 함께 더해져서 이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데 이 운전자가 80대 고령이 했어요. 이거는 참작이 안 되나요?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선 고령이 이유로 이제 감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운전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 운전자에게는 우리가 사실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기도 하고 또 운전을 할 때는 특별히 주의 의무를 더 기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 판례 중에는 이 연령이 높다고 주의 의무가 경감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다거나 더 안전 운전 의무를 더 잘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고령일수록 이 반응 속도나 이런 것들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하고 더 살펴야 되고 속도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서 부주의해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경감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도 운전 관련인데 불법 도박을 저질러서 자숙하는 줄 알았죠. 개그맨 이진호 씨가 다른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 의무대로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사실 잘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다시 한번 못 읽겠어서 죄송합니다. 저 영상이 보신 대로 작년 10월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또 음주운전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불법 도박 혐의로 자숙 중이던 개그맨 이진호 씨가 이번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예. 이진호 씨는 어제 새벽에 술을 마신 후 인천에서 양평까지 무려 100km가량을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인천경찰서가 양평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고 이진호 씨는 양평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로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이 사건이 특이한 점이 이진호 씨가 단속에 걸린 게 아니고 이게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가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게 아니라 콕 집어서 이진호가 음주운전을 한다라고 나와서 제보자가 누구냐 이렇게 예. 궁금증이 야기가 됐는데
여자친구가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인천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발생해서 여자친구랑 티격태격 싸우던 와중이었고요. 그때 이진호 씨가 운전대를 잡고 본인의 이 자택인 양평군까지 운전을 하다 보니 여자친구가 이 음주 사실을 이제 즉시 신고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인천 경찰이 양평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해서 주거지로 출동해서 이진호 씨를 검거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여자친구가 신고해서 이제 잡은 건데 저희가 동승자도 처벌한다는 거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자친구 입장에서 싸우고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걸 봤으니까 신고를 했겠죠. 그러면 여자친구 그거는 문제가 안 되나요?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것을 만류하기 위해서 뭐 본인이 신고를 했다라고 할 여지도 있겠고요. 우리가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내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부추기는 정도, 그러니까 뭐 차키를 쥐어준다라든지 아니면 술을 뻔히 마시고 음주운전하는 것을 이제 배웅을 하면서 이렇게 음주운전을 해라라고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 이제 적극적인 방조 행위가 있었을 때 처벌이 되는 것이고요. 이 여자친구의 경우에는 물론 본인이 이런 뭐 방조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이렇게 신고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지, 단순히 감정적으로 좋지 않아서 일단 신고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지 뭐 시각이 갈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 본인이 술을 같이 마셨고 그리고 운전하고 가는 이진호 씨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 신고를 했다라는 것으로 어떠한 죄책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불법 도박 사건도 논란이 있다가 또 음주운전으로 이게 걸린 거예요. 맞습니다. 이진호 씨가 지난해 10월에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이후에 모든 연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진호 씨는 2020년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해서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금 23억 원 정도의 거액의 빚을 진 상태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부 업체도 이용을 했고 또 동료 연예인들에게도 돈을 빌렸다고 해요. 그런데 일부는 뭐 이진호 씨가 어머니가 아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돈을 빌려갔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서 굉장히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 변호사님 당시에 이제 돈을 빌렸다는 사람들도 연예인이다 보니까 또 화제가 됐었죠. 그렇죠. 뭐 BTS 지민 씨를 비롯해서 개그맨 이수근 씨, 가수 영탁 씨가 돈을 빌려줬다라고 알려졌었고, 그리고 지민 씨의 경우에는 1억 원 상당을 빌려줬다라고 해서 그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화제가 됐었고요. 실제 이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뭐 PD라든지 작가라든지 아니면 연예인의 또 지인에까지도 연락을 해서 돈을 빌렸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죠. 그럼 선 변호사님 뭐 불법 도박이랑 음주운전은 상관은 없는데 자숙 기간 이런 거는 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동종 범죄니까 양형의 가중치를 두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했던 불법 행위, 범죄 행위를 한 점은 양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행위 자체가 좀 무겁습니다. 음주운전도 집 가까운 데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것과 이렇게 긴 거리를 운전하는 것은 그 죄질의 차이도 크기 때문에 이 면허 음주 수치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